안녕하세요. 학부모 담임교실의 담임선생님 권대형 선생님입니다. 오늘 주제는 내 아이에 딱 맞는 수학학원을 고르는 비법으로 수학교육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 대치동 수학학원 원장님이시죠. 김성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대치동 수학학원 원장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는 뭐 하세요? 요즘에는 인지과학에 대해서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인지 멋지죠? 네. 그게 교육이랑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 인지과학이라는 게 가장 아름답게 정의를 하자면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사전적인 정의는 지식이 사람 내부로 들어와서 머리로 들어오겠죠? 머리로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구조하고 처리를 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이 배우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기억에 남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잘 기억에 떠올려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가 이런 거에 제 지금 전문 관심 있는 연구 분야가 학습입니다. 네. 러닝. 교육을 조금 더 공학적으로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군요. 자, 오늘 주제가 수학학원이거든요. 네. 수학학원을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을까인데 네. 전 대치동 수학학원 원장님으로서 네. 사실 이제 저희 이 방송이 사실 되게 솔직한 방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고르는 방법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정말 수학학원을 꼭 보내야 하는가라는 사실 그런 생각이나 고민이 있는 학부모님들도 꽤나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건 어쨌든 주관적인 생각이시겠지만 거기에 대해 솔직한 말씀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 수학이라는 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혼자 공부하기가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면 문제를 풀다가 혹은 개념 공부를 하다가 막히게 됐을 때 이걸 좀 풀어주는 사람이 중간에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풀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학원 선생님이 필요는 없죠.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나보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렇게 공부를 했고 권 담임 선생님도 그렇게 공부하셨잖아요? 아닌가요? 네. 저는 학원을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학원 다닌 적은 없어요. 네.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학원을 꼭 다녀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학원 말고도 할 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강이라든지 EBS가 될 수도 있고요. 과외를 할 수도 있고 친구들 같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학원이라는 게 그나마 우리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할 때 좀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주제에 들어가서. 네. 근데 수학 학원이 정말 많잖아요. 많죠. 영어 학원도 많고 또 대치동에도 계셨으니까. 네네네. 대치동에도 무수한 수학 학원들이 있을 텐데 우선 그 학부모님들이 많이 좀 헷갈려하실 거니까 수학이 너무 많은데 이게 종류들이 있나?라는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수학학원의 종류를 좀 구분하자면 어떨까요? 사실 이제 종류가 워낙에 많죠. 워낙에 많은데 그래도 그것들을 이제 크게 구분을 해본다면 강의가 중심인 학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좀 트렌드인 자기주도 학습이 기반인 학원들이 있습니다. 네. 이 용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풀어드리고요. 또 하나 자기주도 학습 형태로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좀 새로운 방법인 거꾸로 교실, 플립 러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강의식 학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이제 반 아이들 대상으로 일정한 진도를 강의 형태로 가지고 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리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아이들이 푼 문제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푸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의 형태로 풀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강의형이 위주인 학원인데 이런 학원들의 특징은 한 반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비슷한 실력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진도도 똑같아야겠죠. 근데 그렇죠. 사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비슷한 실력을 가져도 공부를 하다 보면 진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성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좀 지적이 될 수가 있고 자기주도 학습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에 가면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비치가 되어 있고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준비한 학원 선생님이 직접 찍어놓은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인강을 직접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듣고 아이들이 공부를 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모르는 것들을 선생님들과 다시 이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는 형태의 학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기주도 학습의 학원이 예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방식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인지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가 머리를 써서 자기 손으로 문제를 푸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사실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수업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거꾸로 교실 플립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수업과 비슷한데 아이들이 미리 예습을 하고 예습한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기존의 어떤 공부를 선생님이랑 하고 숙제를 집에 가서 하는 거와 순서가 거꾸로 됐다. 그래서 거꾸로 교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즘에는 이런 학원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후자 자기주도 학습과 좀 더 가깝겠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랑 어떤 과제를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팀 수업이나 모둠 수업 같은 걸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종합을 해보면 네. 강의식 학원과 자기주도 학습식의 강의 이제 그 수업 형태가 있을 텐데, 중간에 카톡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이제 껐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뭐가 더 좋냐라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 선생님은 후자 자기주도 학습이 조금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전제가 네. 자기주도 학습은 자기주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 하니까 문제인 거고, 사실은 맞습니다. 뭐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내실 때 다양한 생각과 니즈가 있으실 텐데 네. 성적도 뭐 천차만별일 테고, 그렇죠. 사실은 상당수의 그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원을 보내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 자체를 시키려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 또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분명히 학원의 종류에 따라서 뭐 어떤 유형이 더 맞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성향이나 학생의 상황을 분명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 특히 수학학원의 경우에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지피지기니까 우리 아이의 특성과 성향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잘 맞는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모든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름다운 이야기긴 하지만 아이들이 기존의 어떤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선생님으로부터 너무 친절한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머리를 쓰지 않아도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마치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착각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유창성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창성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한다라는 느낌인데, 이걸 착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이미 아는 거라고 생각이 들면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창성 착각은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어떤 좋은 결과들을 내기 위한 어떤 지속해야 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신 걸로 다시 돌아가면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보통 이런 것들은 뭐 잘하는 아이들이 더 좋지는 않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밀어볼 만하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 교육 환경이 갖춰지는 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시켜놓은 학원이 혹은 또는 교육체제가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배경들과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을 바탕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혼자 공부를 시켜보면 제법 잘합니다. 그런데 힘들어해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죠. 네. 오래 앉아있는 걸 힘들어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한 번, 두 번씩 해보면서 연습도 돼야 되고 훈련도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얘기인가요?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죠. 뭐 그 과정인 것 같아요. 뭐 특성이라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딱히 답이 명확하게 나올 수는 또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 다음으로 좀 궁금한 포인트가 수학학원이 사실은 이제 뭐
인강이나 이런 것도 들을 수도 있지만 수학학원은 어쨌든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곳인데 그렇죠. 사실 학부모님들이 또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 우리 동네에 학원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멀리 보내기는 그렇고. 맞습니다. 사실 대치동에 계셨으니까 대치동은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태워가지고도 오고 그런 동네긴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 낭비가 꽤 크지 않을까. 왔다 갔다 거리는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말 좋은 어떤 퀄리티의 교육을 받는다라는 뭐 그런 장점이 있죠. 네. 사실일 수도 있고 매번 사실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 그래서 네. 동네에서 많이 이제 찾으실 때 네. 우리 동네에 있는 수학학원에 대한 정보를 좀 모아볼 수 없나? 그걸 도대체 어떻게 찾지? 또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네네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차피 선택지 안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노하우는 어떨까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지역 색깔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엄마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는 맘카페거나 아니면 온라인상의 어떤 모임들이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카페들에서 학원 원장님이 엄마인 척하고 글을 올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도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네. 약간 무슨 말 하면 그건 좀 잘 걸러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칭찬이 과하거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걸러들어야 돼서 네. 그런 데서 주어지는 이런 정보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가 그 학원에서 성적이 올랐는지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보여주는 뭐 일상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숙제는 열심히 하는데 실수가 너무 많았는데 이 학원 갔더니 그게 싹 고쳐졌다더라.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어떤 글들이 그래서 볼 수가 있으면은 우리 아이도 이 학원 가면은 뭔가 괜찮아지겠다라는 기대를 좀 더 강하게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올려주시는 정보들에서 글들에서 이런 것들까지 다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바는 우선 집에서 가까운 데에서 일단 상담을 좀 많이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냥 아이들 학원을 옮기는 시점에 가서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 이 정해져 있는 뭐 소위 말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혹은 보름이면 보름 그 안에 학원을 선택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 테스트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 시험 보기 싫어하잖아요. 네. 걔네들 끌고 다니면서 여기서도 테스트 보고 저기서도 테스트 보고 이러면은 아이들이 지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어머님들이 이 학원도 가보고 저 학원도 가보면서 평상시에 학원 원장님들과 이렇게 좀 상담 신청을 하셔가지고 30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시면은 많은 원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있고 이 원장님은 조금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조금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의 말은 좋아도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원장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원장님의 생각은 근사하지만 사실 교실에서는 그런 수업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보는 눈이 결국에는 생겨야만 합니다.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서 글을 볼 수가 있지만 거기에는 광고성의 글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엄마가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올랐다. 근데 그 아이의 성적이 실제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처럼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려면 직접 어머니께서 좀 발로 뛰시는 게 발로 뛰셔서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상담을 뭐 받는 거는 당연히 가봐야죠. 그렇죠. 선택 전에. 네. 근데 상담을 받아봐도 사실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분명히 어떤 상담을 받을 때에 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딱 몇 가지만 명쾌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았는데 확신이 안 서요. 근데 학원을 다녀야 돼요. 바꿔야 되거나. 그럴 때 한 가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가면 그래도 좀 유리합니다. 왜냐면 일단 수학학원이잖아요. 수학학원이면은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조금씩 다르게 내거든요. 난이도가 다를 수도 있고 특정한 문제 유형들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학생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면 이 학원에서도 그 학교에 대해서 시험 대비를 조금은 더 많이 꼼꼼하게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말 그 상담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런데 학원을 지금 당장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 많이 있는 학원을 가는 게 기본적인 검증 기준이 될 수는 있다. 물론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학교 가서 만나는 친구들이 학원에 가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수업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잘 이제 염두에 두시고 학원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질문하신 게 뭐였지 까먹었습니다. 네. 상담을 네. 받을 때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기준을 딱 가지고 가서 네. 보시면 좋겠다. 어. 그 상담 기준. 상담 까지만. 기준. 네네. 야, 상담 기준이요. 네.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원래는 사실 준비를 했는데 네. 연출을 좀 하는 중인데 전혀 당황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원장님의 입장에서 네. 물론 이제 학원에서 우리 학원이 좋다라고 다 좋다 그러죠. 당연히 아니 되게 그런 또 자부심도 있으셔야 될 건데 원장님하고 이야기하면 안 좋은 학원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원 자체에 대한 평가는 네. 사실은 둘째 치더라도 네. 우리 아이한테 맞을까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예. 사실은 그 아이를 그 학원에 보내보지 않는 이상 네. 1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10명의 아이들이 모두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다녀보지 않은 이상 몰라요. 그렇다고 네. 시행착오를 늘 겪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 시행착오를 대여섯 번만 겪으면 중학교가 다 흘러가거든요. 네.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게 가급적이면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노하우나 기준. 방법들이 있는지 네. 기준이 있는지잖아요. 휩쓸리시는 맞습니다.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다면 일단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숙제를 잘 안 해가는 아이거나 아니면은 누가 시키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잘 안 오르거나 아니면은 우리 아이는 공부를 알아서 좀 잘 하는데 모르는 것들만 좀 잘 짚어주면 되거나 이제 이 아이 우리 아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이런 성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는 여기서는 어떻게 잡아줍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원에서 수업을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은 크게 관심을 안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수업은 서로 장단점이 있지 어느 하나가 무조건 좋거나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학원에 이런 아이들에게 그동안 어떤 케어를 해줬었는지 물어보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아이 같은 애들이 예를 들어서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이 학원에 와서 계산 실수가 많이 좋아졌다면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만약에 안 보여준다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고 네. 보여준다면 실제로 하고 있다라는 하고 거겠죠.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가끔씩은 상담실에 샘플 몇 개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영업비밀. 네. 좋습니다. 비밀일수록 좋습니다. 네. 원장님들께 죄송한데 혹시 이거를 원장님들이나 수학학원 원장님들이 보시지는 않아요? 아니 들으시면 좋죠. 뭐 오히려 학부모님들의 어떤 판단 기준이나 생각을 들으실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어쨌든 미리 비치되어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는 아마 보시면 티가 날 겁니다. 네. 왜냐면 실제 자료라면 모든 아이들이 일제히 다 모든 것들이 좋아지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이 와중에 좋아진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학원은 적어도 우리 아이의 예를 들면 이 계산력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뭔가 자료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직접 지도를 하기도 하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증거 자료가 되니까. 네. 다 없는 것보단 낫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런 자, 근데 이런 이야기 내용을 조금 확대를 하다 보면 네. 결국 내 아이에 맞는 어떤 수학 학원을 고르는 어떤 기준이라는 거가 사실은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좋은 수학 학원과 맞습니다. 잘 안 맞는 나쁜 수학 학원. 물론 이제 뭐 좋다 나쁘다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잘 좋거나 덜 좋거나 뭐 이런 분명히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직접 해보셨으니까. 일단 네. 제가 이제 일을 했던 학원도 네. 사실은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대치동에 이제 A라는 학원 이름은 공개하기 좀 뭐하니까 네. 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점수로 친다면은 한 75점에서 한 87점 정도 사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법 성실한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잘해와요. 그럼 숙제도 잘해오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성실하면은 점수가 90점을 돌파해서 100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100점이 안 나와요. 그런 이유들은 사실은 저는 공부법이라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이외에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 책 쓰고 그랬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른 학원의 원장님이나 다른 학원보다는 우리가 그걸 더 잘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아이들만 가르쳤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플러스 알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각 학원마다 이런 무기가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혹은 무기랄 게 없는 학원들도 사실은 있는 학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쁜 학원이라고 한다면
그냥 아이들에게 문제를 많이 풀리거나 아이들이 모른다고 했을 때 문제를 선생님이 잘 풀어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를 막 풀어주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교수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나쁜 수학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수학 방법이 중학교 때까지는 안타깝게도 잘 통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뭔가 학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적어도 원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수학 교육에 대한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조금은 힘들어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 스스로 머리를 싸매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고, 아이들이 모른다고 했을 때 바로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질문을 해서 아이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 있는 건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기주도 학습을 결국에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학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김 선생님의 말씀에 일맥상통하는 게 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저는 강력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원과 나쁜 학원을 내 아이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교육 철학, 즉 자발적으로 뭔가 능력을 역량을 길러갈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근데 그게 이게 학부모님들이 그걸 또 파악하시기가 이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강사가 좀 자주 바뀐 학원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학원도 학원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런 것들이 교육 철학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어쨌든 강사가 자주 바뀐다든지, 혹은 뭐 관리가 사실 좀 잘 안 돼서 우리 아이가 이제 과제를 해갔는데, 혹은 뭐 지각을 했는데, 사실 이거 기본이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중심이 돼서 철저한 케어를 받는 거, 그렇죠? 그런 바탕 속에서 어떤 뭐 지식적인 측면이든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역량이든 키워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강사가 많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물론 강사가 안 바뀌는 학원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강사 입장에서 그냥 편안하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학원일 수도 있어요. 강사가 자주 바뀐다라는 건 원장님이 강사를 굉장히 괴롭히거나, 괴롭힌다는 것은 결국은 아이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원,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이 강사들을 좀 혹독하게 업무량을 좀 준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강사는 그 학원을 그만두겠죠. 왜냐면 본인의 근무 환경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일 수도 있어서 강사가 자주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학원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사가 바뀌는 이유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관리적인 측면, 그래서 맞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해서 우리 아이가 현재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공개해 줄 수 있는 학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못하면 뭘 못한다고 바로 얘기를 해줘야죠. 만약에 선생님이 못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본인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개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집중력에 한계가 온다거나 아니면은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줄 수 있는 뭔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두다 보면은 나오겠고, 나중에 처음에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나중에 고쳐졌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우리 아이에 맞는 학원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보냈어요, 수학학원을. 그러다가 근데 사실 이게 뭐 이제 가기 전과 후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마음에 들어도 뭐 그게 학원의 문제이든 아니면 아이의 문제이든 분명히 이제 뭔가 조금 원활하지 못하게 이제 공부가 되거나 학원을 바꿔야 될 타이밍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이상적인 거야. 뭐 믿고 맡길 수 있는 학원에다 선생님이 맡겨서 쭉 가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자, 바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포인트. 왜냐면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어머니는. 그렇죠. 바꿔야 돼? 놔둬야 돼? 이게. 너무 성급하게 바꾸시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너무 성급하면 또 이게 또 적응 시간 걸릴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자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죠. 뭐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걸 바꿀 타이밍은 언제일까?
기본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학원에서도 아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네. 아이랑 맞춰가면서, 아이가 어쨌든 학원이 만약에 바뀌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학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네. 뭐 숙제가 많다거나, 혹은 적다거나, 혹은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준다거나.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꾸준히 누적이 돼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공부를 한다고 바로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 예전에 기초가 조금 부족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올라가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학원에서 뭔가 계속 그동안 빈 것들이 메꿔지지 않으면 성적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는 않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두 번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이를 학원에서 다른 학원으로 옮겨가는 그런 선택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물론 학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이제 선생님이나 원장님께서 이렇게 엄마한테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충분히 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기회를 준다거나 시간을 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학원을 다니는 선택을 했다면.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어떤 학원에 1년, 2년 좀 오래 다녔어요. 오래 다녀서 옛날 같지 않아요. 학원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너무 친해지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건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이 아이에게 잔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좀 안 친하니까 잔소리를 하면은 잘 먹힙니다. 근데 엄마의 잔소리가 아이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 것처럼 한 학원에 오래 다니다 보면은 선생님의 잔소리도 어느덧 아이한테 안 먹힐 수도 있어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은 제가 뭐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도 어머님께서 아이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선생님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뭔가 처음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한번 학원을 옮기는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기말고사 이후에 옮기는 게 좀 낫지 않나. 왜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옮기면 2달 뒤에 또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옮기는 것은 사실 조금 아이도 학원을 적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학원에서도 아이를 파악해야 되는데 조금 서로 적응할 만한 시간이 필요한데 2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시험까지 잘 보게 되는 데는 사실 약간의 위험 부담이 높다.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다. 그러니까 방학 들어갈 때쯤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학원을 바꿀 타이밍이라는 것은 그 기준 자체가 시험 한두 번 가지고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실 매너리즘이라던가 물론 사실 너무 명백한 이유가 생길 때는 있겠고 그거는 이제 고민 상황이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이 이야기했던 수업의 방향과 그렇죠. 선생님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방향이 완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렇죠. 심각한 문제죠.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든지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수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결과물들에 대해 투명하지 못하다든지 뭐 그런 시그널들은 분명히 있을 맞습니다. 수 있고 그건 사실 명확한 부분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킹가민가 하는 상황이라면 그렇죠. 어쨌든 한두 번의 시험 가지고 평가하기엔 좀 이를 수도 있다. 다만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그럴 때는 그럴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뭐 기말고사를 넘겨서 해라. 이렇게 지금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네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학원을 할 때 그리고 대치동에서 이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칠 때도 있었죠. 그때 개인 과외를 종종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약속을 했던 게 약간 제 잘난 척 시간이라고 보세요. 제가 알아서 좀 걸리겠습니다. 편집하지 마세요. 절대 3개월 이상 안 해요. 왜냐면 3개월 이상 하면 더 이상 그 비용을 내면서 과외를 받을 만한 이유가 사라집니다. 저도 그냥 일반 강사처럼 아이들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다른 과외 선생님보다 뭐 소위 말해서 과외비도 좀 더 많이 받고 수업을 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3개월 지나면 그냥 우리 학원의 어느 선생님이 이 친구를 가르쳐도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 제가 봤을 때 경험적으로 3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 과외는 그렇습니다. 근데 학원은 조금 달라요. 물론 이제 이건 학원은 3개월마다 다 바꾸는 문제가 있죠. 왜냐면 개인 과외 같은 경우에는 1대1이다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금방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교실에서는 사실 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죠. 뭐 어쨌든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네요. 물론 이제 이 얘기는 우리 김선태 선생님의 개인적인 경험,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그래도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 이제 뭐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돈 얘기하실 건가요?
중요하죠. 네. 정리 전에 돈 얘기도 중요하고, 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좀 한번 여쭤보고,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면, 수학학원이 어떤 선택의 네. 순간에 섰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네. 자,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좀 자기주도 학습 영향을 키울 수 있고, 그렇죠. 뭔가 그런 수업하는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조금 투명하고, 뭐, 이런 부분인데, 네. 한번 좀 명확하게, 이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가지고, 수학학원을 고르는 거를 좀 간단하게. 아니, 오늘 그 대화를 해보니까, 네. 말이 되게 빠르시고. 그래요? 네. 이거 다시 리와인드해서 다시 들으시면 돼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리는 스스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으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다시 들으면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한번. 네. 죄송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학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과목도 물론 그렇겠지만,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수학만큼은 본인이 문제집을 쭉 풀잖아요? 모르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내 손으로 다시 풀어볼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시간만이 아이들이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나머지 답변들을 다 드렸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한다면 학원 시스템으로 봤을 때, 학원의 형태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수학학원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문제 푸는 시간을 좀 넉넉히 주는 거예요. 학원이든 어디든 간에. 네. 그리고 아이들이 모르는 것들이 생겼을 때 그걸 바로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게끔 작은 징검다리 하나 놔주는 어떤 이런 수학 교육의 방식이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려면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렇게 한번 접근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반응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하려면 자기주도 학습 말고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강의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그 내용을 잘 이해했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창성 착각입니다.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계속해서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셀프 테스트를 해보고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수학교육 안에, 프로그램 안에 녹아있는 학원이 저는 이상적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투명하게 학부모님들께 잘 전달이 되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뭐 출석이라든지 지각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부해 나가고 있는 거, 학원에서 문제를 풀면은 그 문제들을 얼마나 맞추고 얼마나 틀렸는지, 뭘 몰라서 선생님이 어떤 처치를 해줬는지,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냥 투명하게 공개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것들은 점점 잘해져 가고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좀 많이 부족하고,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엄마가 받아볼 수 있으면 참 이상적인 학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요? 이게 과연 간략한지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어찌됐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우는, 네. 사실 뭐 그거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사실 맞습니다. 뭐 그거는 강의 시기라도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철학을 갖춘 학원, 그리고 그 과정이 좀 투명한 학원, 그리고 뭐 관리나 이런 측면은 뭐 당연히 소통적인 측면도 분명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투명하려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강사 또 원장님이 잘 소통하는 학원이 좋은 학원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은 학원은 돈을 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원장님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학원에서는 그래서 먹고 사는 공간이고. 근데 맞습니다. 이제 학원비가 사실은 이게 또 어찌됐든 학부모님들 부담 많이 되죠. 부담이 더 되실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다 보니까. 그리고 학원 입장에서도 뭐 유지를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뭐 답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직도 전직. 대치동 또 수학학원 원장님이시니까 적정한 수학 학원비가 사실은 이게 다른 어떤 상품에 비해서도 이 교육과 관련된 이 지출이 사실은 이런 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떠도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학원비가 비쌀수록 잘 가르치는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물론 디테일하게 다 파악을 하고 기준이 있다면 사실 뭐 그거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약간 막연할 때, 그렇죠? 좀 더 좀 비싼 데를 보내야 되나?
라고 사실은 생각을 무리해서라도 네네네. 적정한 수가 사실 이건 뭐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뭐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적정한 수학 학원비 왜냐면 네. 모두 다 형편이 좋고 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형편이 좋아도 학원비는 부담이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적정한 수학 학원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까? 네. 물론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사실은 이거를 금액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있었던 대치동의 학원비와 뭐 이를테면은 저기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뭐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뭐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죄송합니다만은 부산은 아니요 부산 학원비 비싸요. 그런 데가 아닌 그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도 약간 외져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차이가 좀 나죠.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월세가 조금 싼 곳들 이런 데랑 학원비를 직접적으로 뭐 얼마면 적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학원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임대료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학원비가 사실은 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수학학원을 전화를 한 10군데 한번 해보셔서 일주일에 몇 번 가는지 한 번 갔을 때 몇 시간 정도 공부하는지 그럼 일주일에 뭐 한 6시간 공부한다 10시간 공부한다 이런 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수강료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동네에 평균 단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그 단가보다 비싼 학원이 있고 싼 학원이 있겠죠. 그러면 비싼 학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싼 학원이라고 다 좋은 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이 학원비가 적절한 수준인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실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학원비가 좋다, 학원비가 이제 많이 받는다고 잘 가르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잘 가르칠 수는 있지만 우리 아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금액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지만 근데 이게 전직 학원 원장님이신가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학원 나오니까 말을 이렇게 되게 빙빙 돌리시는데 돌리네요. 물론 어렵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치동 기준으로 그냥 딱 말씀드릴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집 형편에 맞는 거 일단 그렇죠. 아니 뭐 빚내 가지고 사실 하는 거는 누가 그거 원하는 이게 그렇잖아요. 애매한 거잖아요. 사실 그 답변을 원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건 아닌데 사실은 왜냐면 이게 또 지역 편차도 사실은 있고 또 가정 또 형편의 편차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오히려 비싼 학원만이 좋은 학원은 아니다.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 전제는 확실하고 사실은 참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뭐 그거는 뭐 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또 뭐 다만 너무 이제 무리한 또 그런 거는 왜냐면 지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게 지속도 안 되는 어떤 그런 학원비를 감당하시는 것보다는 특히 그 학원은 어쨌든 그 교육청에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수강료를 제한을 좀 두고 있잖아요. 분당 수업료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 개인 과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신고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고액 과외가 넘쳐납니다.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근데 개인 과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비싼 유명한 선생님이 비싸죠. 아무래도 뭐 학원 원장이면 또 비싸고 막 이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금액으로 선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시거나 정말 어떤 환상을 갖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건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 게 근데 교육 업계에 있다 보니까 교육 쪽에 있다 보니까 참 그런 스토리를 듣는데 사실 되게 한심해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뭐 몇 달 뭐 짧은 시간 어떤 특별한 요령을 가지고 물론 뭐 급하고 뭐 여러 가지 니즈가 맞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과연 옳을까 정말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좀 회의적인 생각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원비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생각보다는 시간이 꽤나 이거 편집해서 이 두 차례 걸쳐서 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지랖이 참 넓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좀 시간이 늘어났는데 맞아요. 또 얘기하고 있어요. 끝이 안 나네요. 좀 조용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자 오늘은 내 아이에 잘 맞는 수학 학원 고르는 또 그런 방법에 대한 또 그런 주제로 전직 수학학원 원장님이시고 사실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인지공학도 박사과정을 또 하고 계신 김성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상당히 주관적인 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한테 좀 잘 맞는
수학학원에 대한 또 그런 포인트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도움이 또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혹시 네.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뭐 댓글 같은 것들을 받아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네, AS 강의 같은 거. 네, 그래서 질문이 올라오면은 질문 몇 개 추려가지고 궁금하신 것들. 네, 그래야지만 또 한 번 또 그때는 조금 짧게 좀 짧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개인 방송을 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그냥 다음부터는 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오늘 뭐 이렇게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어쨌든 현실적인 교육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이 현실이라는 게 명쾌하게 해답이 나올 수만은 또 없는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또 포인트, 또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질문을 또 주시는 또 그런 기회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학부모 담임교실 담임선생님 권태형이었고요. 김성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